여러분, 최근에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폴란드나 중동으로 수십조 원씩 수출된다는 소식 자주 접하시죠? 혹시 그런 뉴스 보면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아니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 물건을 저렇게 줄 서서 사가는 걸까? 하는 그런 묘한 의구심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 그러니까 40년 전만 해도 우리 군의 모습은 지금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군이 쓰다 남은 낡은 중고 장비를 가져와서 닦고 기름 쳐서 쓰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거든요. 국산 무기라고는 소총한 자루 제대로 만드는 것도 벅차서 쩔쩔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만든 탱크가 유럽의 광활한 들판을 달리고 우리 전투기가 하늘을 가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쓰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고 눈높이 높기로 소문난 폴란드 사람들이 우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 국경을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 우리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한국의 압도적인 무기, 생산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보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저런 성능의 무기를 저렇게 빨리 저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며 경악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에이, 그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혹은 요즘 전쟁이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걸 사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그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피땀 흘려 설계해온 거대한 경제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승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자금줄을 관리하던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모두가 절망하던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결국 제조업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이유도 바로 그때 그 절박함 속에서 다져온 우리만의 독특한 산업 구조 덕분입니다. 요즘 제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무서운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위태로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 무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자랑스러우십니까? 혹은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직접 조언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초강대국도 벌벌 떨게 만드는 한국 무기의 5가지 숨겨진 진실, 그 이면의 경제적 실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가성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산업 생태계의 힘입니다. 흔히 가성비라고 하면 단순히 싸구려 제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기 시장에서의 가성비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무기라는 건 단순히 총 쏘고 대포 쏘는 도구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기는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공학 제품의 결정체입니다. 자동차 만 대를 만드는 기술보다 전투기 한 대를 완벽하게 가동시키는 기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 우리 경제에 중요하냐고요? 무기 산업은 그 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즉 기초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1980년대 초반의 기억을 잠시 꺼내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정말 눈물겨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은 미사일, 꼬리 날개에 들어가는 작은 나사 하나를 못 만들어서 미국에서 수입해 오느라 밤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그 나사 하나에 당시 돈으로 몇십만 원씩 줬던 기억이 납니다. 기술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었고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나사는커녕 미사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 엔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이진호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45세의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인데 이분이 요즘 얼굴색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원래는 대기업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작은 플라스틱 부품들을 납품하시던 분인데 3년 전부터 방산 부품 쪽으로 과감하게 업종을 전환하셨거든요. 최근 폴란드 수출 물량이 터지면서 이분 공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3배가 넘게 뛰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무기 수출은 단순히 국가 간의 거창한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옆 공장 사장님의 지갑을 채워주고 그 공장 직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구체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변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 이런 방산, 생태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불황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을 발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이 가진 생산 라인의 기적입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기업 심사를 담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원가 경쟁력과 공정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무기는 정말 괴물 같습니다. 독일의 명품 전차로 불리는 레오파드 전차, 물론 성능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무엇보다 하나 주문하면 만드는데 5년씩 걸립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우리의 K2 전차는 어떻습니까? 성능은 독일 전차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있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1년 안에 배에 실어 보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국가이자 조선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찍어내고 수만 톤의 배를 건조하던 그 거대한 공장 설비와 숙련된 노동자들의 노하우가 무기 생산 라인에 그대로 이식된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유럽 바이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한국인들은 마법사입니까? 어떻게 이 정도 품질의 탱크를 이 가격에 이 속도로 뽑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40년간 멈추지 않고 돌아간 우리 공장의 땀방울입니다. 라고요. 세 번째 진실은 납기 기일, 즉 신뢰라는 이름의 무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무기 시장처럼 생존이 걸린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안보 위협을 느끼는 나라 입장에서 무기는 내일 당장 내 손에 들어와야 하는 절실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배짱을 튕깁니다. 주물량이 밀려서 5년 뒤에나 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나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안에 우리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지켜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김태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무역업에 종사하신 분인데 우리 무기가 폴란드에 처음 인도되던 날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합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까지 직접 나와서 우리 K2 전차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예정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빨리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반도체 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산업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술 전수라는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인의 영리함과 따뜻한 문화가 빛을 발합니다. 보통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무기를 팔 때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우리가 파는 건 쓸 수만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거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는 말아라는 식이죠. 한마디로 종속적인 관계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파트너, 국가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무기 사줘서 고맙다. 대신 우리가 기술도 다 가르쳐주고 너희 나라에 공장도 지어줄게. 같이 성장하자라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귀한 국방 기술을 왜 남의 나라에 다 퍼주냐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기술을 배운 나라들은 이제 우리 부품과 우리 시스템 없이는 군대를 운영할 수 없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충성 고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 팔고 끝내는 장사꾼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 평생의 동반자를 만드는 법을 우리 방위 산업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진실은 바로 실전 데이터가 주는 압도적인 신뢰감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성이 멋지 않은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무기들은 매일 아침 휴전선 최전방에서 실전과 다름없는 가혹한 훈련을 견뎌내며 그 성능을 검증받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기부터 영상 40도의 펄펄 끓는 중동 사막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고장나지 않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무기. 전 세계 군인들이 한국 무기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 무기 속에 우리 군인들의 수십 년 된 실전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국방력이 곧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제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달러가 우리 금고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환율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 전체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997년 IMF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흔들릴 때 결국 우리를 살린 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무기는 그 시절 반도체가 했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산 산업의 강력한 낙수 효과를 여러분의 투자 기회로 삼으십시오. 무기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을 만드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은퇴 준비생 한 분은 방산 부품 소재 기업들을 1년 넘게 공부하셨고 그 기업들에 조금씩 투자하여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셨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주 잔고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며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정석입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신용카드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 줄여서 이런 확실한 성장 산업에 여러분의 미래를 심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더 이상 불행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한탄만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긴장감과 절박함이 우리를 세계 최고의 무기 제조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빚은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이 혼란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1997년에 그 속수무책이던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그 산업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국가의 본질적인 저력을 믿고 준비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모으며 다가올 봄을 기다렸던 이들이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방관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며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 속에서 나만의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경제 뉴스를 보실 때 방산 수출 소식이 들리면 단순히 와, 대단하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수출 계약 뒤에서 웃고 있을 부품 기업들은 어디인지, 그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을 열어 빚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집요한 관심이 훗날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제연구소의 정 소장이었습니다.